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카이스트에서 뇌 계측 및 컴퓨팅 연구실을 이끌고 계신 윤영규 교수님을 모시고 이릭 라이징 스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조교수 윤영규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학사랑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둘 다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 때는 그 전자회로 설계를 연구를 했었고, 이후에 그 카이스트 연구원, KI라고 부르는 카이스트 교내에 있는 연구소에서 전문 연구위원으로 일하면서 그때 바이오메디컬 팀에서 일을 3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MIT 전자전산학 박사과정을 시작을 했고요. 그 뇌공학을 연구하는 에드 보이든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거기서 뇌의 전기 신호를 이미징하는 기술이랑 그런 신호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8년 11월에 카이스트에 와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서 제가 간략히 소개해드린 것처럼 현재 교수님께서는 카이스트에서 뇌 계측 및 그 컴퓨팅 연구실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계신 주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와 동향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저희 연구 주제는 저희 연구실 이름에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 그대로 뇌의 신호를 측정하고 그거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좁게 들어가 보면은 그 뇌 과학을 위해서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뇌를 이미징하는 광학 이미징 기술이랑 그런 광학 이미지를 분석하는 알고리즘 AI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비교적 최근에 유전공학 기술이 크게 발전했고 그리고 또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뇌의 전기 신호를 광학적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이미징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한 200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엄청 오래된 일은 아니죠. 그리고 그 기술이 계속 발전을 거듭한 결과 최근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랐냐면은 그 작은 척추 동물의 뇌 전체를 신경세포 하나하나 단위로 그 세포들의 전기 신호를 다 이미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은 모든 신경세포의 전기 신호를 읽어내는 이미징 기술이랑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바탕으로 그냥 어, 데이터만을 분석함으로써 뇌에서 어떻게 연산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 이런 방향으로 분야가 생겨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거를 시스템 뇌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자공학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전자공학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전자회로를 연구하고자 할 때 그 회로 안에는 수많은 트랜지스터들이 있고 그 트랜지스터들이 어떻게 모여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은 그 트랜지스터 하나하나에 프로브를 찍어서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트랜지스터들의 집합이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 건데 그거랑 같은 방향의 연구를 뇌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연구,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팀은 특히 올해 국제영상 처리학회에서 발표한 교수님 연구팀의 논문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면서 국내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네,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수상 논문에 대하여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가 뇌의 전기 신호를 이미징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뇌의 전기 신호를 이미징하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뇌라는 것 자체가 3차원으로 이루어진 회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신호가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보려면은 3차원 이미징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신호들이 오가는 속도보다 빠르게 이미징을 해야 신호가 어디서 어떻게 가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이미징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빠른 3차원 이미징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공학에서 모든 거를 얻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성능을 올리면은 다른 성능은 필연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했던 건데요. 음, 현미경 이미지로 현미경으로 광학 이미지를 촬영한 다음에
이미 초점이 정해져 있죠. 촬영한 이미지니까.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 이미지의 초점이 바뀐 버전, 다른 초점을 이미징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를 알고리즘적으로 유추하는 그런 AI 기술을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초점을 바꾼다는 것은 빛이 조금 덜 전파됐거나 더 전파됐거나 빛의 전파 거리가 다를 때 이미지의 상이 어떻게 형성될 것일까를 예측하는 문제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빛의 전파는 일정한 물리 법칙을 따르고요. 이 물리 법칙은 공간적으로 불변성을 갖춥니다. 이 위치에서 어떤 법칙을 따르면 약간 다른 위치에서도 같은 법칙을 따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쭉쭉쭉쭉 전파해 나가는 과정은 짧은 거리를 전파하는 것에 반복적으로 바- 짧은 거리를 전파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먼 거리가 전파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르게 말하면은 빛의 전파를 재기적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재기적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빛의 전파를 표현함으로써 이미지의 초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실제로 현미경으로 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에 적용해서 초점을 아주 높은 정확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한 평면의 뇌 이미지를 촬영한 것을 바탕으로 초점을 바꿔서 여러 평면의 이미지를 얻어냄으로써 3차원 이미지를 빠르게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그 뇌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석사 과정에 회로 설계 연구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뇌공학이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분야였습니다. 사실 저는 생물학 쪽에도 예전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저의 연구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생물 쪽에는 관심을 전혀 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석사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연구원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때 크게 제 의사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생체 의료팀, 바이오메디컬 연구팀에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수행했던 연구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뇌파를 분석해서 마취된 사람의 마취가 얼마나 깊이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알고리즘 연구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연구를 수행할 때 알고리즘 연구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새로운 수학적인 방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씩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어떻게 신호가 형성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알아야 이 환자가 얼마나 깊이 마취가 되었는지 혹은 마취가 거의 깨어난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조금씩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같은 연구팀에서 카이스트 바이오민 내공학과 학사과정 학생들이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계기는 그랬고요. 이후에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음, 저는 전자전산학과였는데 제가 진학한 연구실은 뇌인지과학과의 에드 보이든 교수님 연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학과랑 제 지도 교수님의 학과가 달랐던 거죠. 그런 학과로 가서 이제 조금씩 더 뇌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처음에 교수님께서 의도하진 않으셨지만 지금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이루신 걸 보니 다 모든 과정이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융합 학문을 아무래도 연구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융합 학문으로서의 어려움이요. 일단은 제일 먼저 느꼈던 부분은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보통 연구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기존의 분야에서 무언가를 쌓아 올려가게 되고 조금씩 쌓아 올려가 나가면서 발전시키는 형태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융합학문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풀고자 하는 문제가 정해져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존의 하나의 학문책에 분리되어 있던 학문이 아닌 다양한 학문적 지식들과 기술들을 같이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것인데, 즉 융합 자체가 본질이라기보다는 문제 중심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활용한다. 이게 융합 학문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무슨 융합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에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융합을 한다는 게 말은 좋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과 학문적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수준으로 모든 걸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 다르게 말을 하면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과 연결된 부분을 빠르게 공부해서 이것을 내가 문제를 푸는 데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크게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나 아니면 혹시 시도해보고 싶은 연구가 있으시다면 관련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뇌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측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광학적으로 뇌에 신호를 보내는 이런 하나의 루프를 형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광학적으로 신호를 읽고 컴퓨터에서 분석하고 이런 단방향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광학적으로 신호를 읽고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광학적으로 뇌에 신호를 가할 수 있으면은 그야말로 컴퓨터와 뇌가 이제 빛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쉽게 말하면 뇌로부터 읽고 뇌에 쓰는 게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 자체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미 세계적으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뇌에서 어떻게 신호가 생성이 되고 각 신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아직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읽고 쓰는 기술 자체, 신호를 보내고 받는 기술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신호를 보내고 받음으로써 뭔가 유의미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앞으로 뇌과학이 많은 발전을 할 텐데, 그러면서 신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뇌 신호를 쓸 수 있는지 이런 뇌과학적 기반이 갖춰져 나간다면은 그런 시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호를 읽고 쓰는 기술을 같이 개발함으로써 정말로 뇌와 컴퓨터가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머지않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수업이나 학생 지도 방식 등에 대한 교수님만의 포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수업 부분은 워낙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게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추구하는 부분은 정말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전달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뺨으로써 이제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거를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그런 마인드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약간 단어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정말 아주 개인적으로 지도 교수라는 단어보다 이제 우리말은 아니지만 어드바이저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내가 학생을 지도한다, 연구를 지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학생이 연구를 잘하고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와준다. 그런,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지도교수 의 역할에 조금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지도를 하게 될 경우에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학생은 이제 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100을 이제 상한선을 그어주고 그걸 하게 만드는, 그리고 성장의 상한선도 그렇게 그어버리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학생들마다 이게 잘하는 게 다 다릅니다. 학생들마다 장점이 다르고 어떤 부분에서 능력을 500%, 1000% 발휘할 수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획일화시키지 않고 각자의 스타일을 좀 잘 살려나가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희망사항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저보다 뛰어난 학자로 혹은 연구자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네, 단순히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진심으로 위하는 교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교수님께서 이렇게 뛰어난 그 연구 성과를 이루실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인물이나 또 교수님께서 귀감으로 삼으시는 연구자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네, 제 박사과정 어드바이저인 에드 보이든 교수님입니다. 답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 박사과정 자체가 연구자로서 혹은 학자로서 인격이 형성되고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많은 영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런 포지션에서 오는 거랑은 별개로 실제로 저의 어드바이저였던 에드 보이든 교수님은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특정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던 분이었는데 저한테 항상 많이 하시던 말씀이 You should think backward. 그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A에서 B가 되고 3단 논리처럼 A니까 B, B니까 C 이렇게 쌓아나가는 논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공계 사람들한테 되게 편한 사고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돼야 되는지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역으로 도출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가 앞에서부터 쌓아 나가다 보면은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가는 거에 집중하게 될 수가 있는데 좀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지도를 보고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산 꼭대기를 보면서 가는 거랑 앞을 보면서 이제 가기에 수월해 보이는 길을 가는 거랑 이런 차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게 특정 지점에 다다르는 게 목적이라면은 거기를 보고 가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이게 실천이 힘들거든요. 이게 앞에 보이는 길이 있는데 그거를 두고 큰 길을 봤을 때 저기에 맞으니까 저리로 가야 된다. 참 실천이 힘든데 그것을 항상 강조를 하셔서 음, 제가 현재 사고하는 방식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 사고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다가 혹은 해결책을 찾다가도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런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연구 중에서 가장 특별히 기억에 남는 논문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하나를 꼽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도 하나를 꼽아야 한다면은 저의 박사과정 마지막 연구 성과였던 그 옵티카에 게재한 Sparse Decomposition Light Field Microscopy라는 제목의 논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은 광학적인 원리랑 그리고 컴퓨팅 알고리즘 그리고 뇌의 정기적 신호가 가지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뇌를 고속으로 이미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거였는데 여기에 광학 기술과 알고리즘 기술 그리고 뇌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그런 연구였고 이런 연구를 하게 되면서 저의 연구자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논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두 가지만 더 언급을 해보자면은 박사과정 2년 차 때 네이처 메소드에 출판한 그 뇌 기능을 이미징하는 그런 논문을 작성을 했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전자공학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회로 설계를 하다가 뇌공학으로 바꾸고 처음 제가 작성한 논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 혹은 뇌공학 분야에서 내가 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줬다는 측면에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저희 연구실 박사과정인 한승작생이 작성한 음, 배어라는 기술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이
그 기존의 뇌 신호를 분석한 알고리즘을 수십 배 이상 성능을 개선한 그런 연구인데요. 그런 알고리즘 연구인데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실에서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 의미 있는 그리고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들 다 논문이 자식 같다고 생각해서 하나만 꼽기 어려워하시는데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렇다면 더불어서 이 분야를 공부하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웹사이트나 또 서적이 있다면 함께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광학이랑 AI 분야 쪽에서 하나씩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굿맨이 작성한 Introduction to Fourier Optics라는 책. 이게 광학 분야에서는 이 책이 너무 잘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AI 쪽에서는 굿펠로우, 벤지오, 컬빌이 같이 작성한 딥러닝 온라인 북이 있습니다. 그 www.deeplearningbook.org로 가면은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책인데 너무 작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을 위해 또 조언해 주시면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융합 학문을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는 경험을 계속 했고 그런 능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아닌가.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고 보다 새로운 지식을 새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연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훈련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융합 분야가 아니더라도 요즘 학문들이 대체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분야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뭐 어떻게 앞에서부터 공부를 해나가고 소위 말하는 테크트리를 어떻게 쌓을지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거 공부할 때 그런 테크트리가 없거든요.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딪혀보고 그 부딪혀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어떻게 쌓아나갈지 이런 경험 자체를 많이 해봄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도움 되는 조언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앞으로 연구와 관련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관련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융합학문이란 얘기랑 관계가 있는데요. 융합학문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이 많은 능력을 습득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다른 하나는 개인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힘든 만큼 공동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부분도 사실 융합 연구의 힘든 점입니다. 공동 연구가 필수라는 거는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공동의 목표를 도출하고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도 많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희망은 혹은 목표는 서로 다른 뇌공학 연구 분야 내의 연구자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하고 싶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제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제 어드바이저 박사 지도 교수님의 학과가 달랐었고 이제 그런 분이랑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제 어드바이저뿐만이 아니라 그 연구실에는 굉장히 다양한 학과 소속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학과도 있었고 물리과도 있었고 뇌인지과학과, 전자전산학, 기계공학, 바이오 엔지니어링 학과 정말로 한 10개 이상 정도의 학과의 사람들이 연구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진행된 인터뷰 관련해서 덧붙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 연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해석은 아직 사람들이 풀지 못한 문제 중에서 풀면 좋은 문제를 찾아서 푸는 것,
이게 연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만큼 좋은 문제를 찾는 거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풀면 도움이 되는, 풀면 좋은 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문제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아직 사람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푸는 게 연구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만큼 푸는 게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항상 잘 안 되고 되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 자체가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은 저도 힘들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다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려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더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안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까지 진행돼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네, 금일 광학 이미징 및 컴퓨팅 기술 연구를 꿈꾸는 연구자들이 또 크게 동기부여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구와 강의로 분주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어주신 카이스트 윤영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익 라이징스타 인터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